네, 윤석헌 원장님께 네. 질문 드릴 텐데 좀 짧게 네. 답 주세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 개인 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맺은 SPC의 사모사채를 단기 금융업 조달 자금, 즉 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신용 공여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아니, 그러니까 네. 금융감독원장님의 의견이 뭐냐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과 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을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에서 아직 네. 조율이 안 됐어요? 예. 그럼 여기서 원장님의 지금 의견은 모르겠어요. 제재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네. 있다. 네. 자, 본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SPC에게 기업 대출을 해준다는 한투 입장과 SPC는 페이퍼 컴퍼니고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 주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신용 공여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둘 중에 어느 입장인지 제가 물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검사국 쪽에서는 개인 신용이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재심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제시가 돼서 거기서 이제 논의가 쭉 이어져 왔고 또 논의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게 업계 최초인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부문 제재나 처벌은 실질적인 주체에 따라서 해왔어요. 부산저축은행, 롯데그룹 취득세 포탈, 미래에셋, 대우사례 같이 많은 제재나 처벌이 SPC가 아니라 거래 실질적 주체에 따른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번 사안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토론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십니다. 자, 최정구 위원장님. 네. 그 종합금융투자회사, 즉 한국투자증권의 단기 금융 업무, 그러니까 발행 어음을 허용한 것은 신생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인수 자금을 제공해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서 생산적인 금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허용한 것이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투자증권이 어음 발행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과 TRS를 맺은 SPC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음 발행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 개인에 대한 신용 공여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단기 금융 업무를 허용한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로 해주세요. 제가 뭐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재심 진행 절차에 있기 진행 때문에 중이다. 나중에 네. 금융위원회 올라오면 알겠습니다. 오게 네. 된다면 그때 뭐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이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판단되면요, 향후에 SPC를 통한 편법 우회 거래가 허용돼서 증권회사를 통한 생산적 금융이 사라지고 제도의 실효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권사가 어음 발행을 통해서 SPC만 경유하면 모든 일반인에게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는 그런 개인 대출과 유사해진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이러한 은행 수신 개인 대출 유형은 이건 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에 부산저축은행, 롯데그룹 취득세 포털, 미래에셋, 대우 같은 그 케이스가 SPC를 톨게이트로 보는 거지 실질 주체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 건은 SPC를 기존의 톨게이트를 보냐 안 보냐의 이제 관건인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양 기관이 시간을 끌면서 헷갈리면서 답을 못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의아스러운데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심의위원회 때 금융위원회는 담당 안건국장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요. 국장이 참석 안 하고 과장이 대참을 하는 게 빈번합니다. 향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왜 자본시장국장이 참석 안 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2018년에는 전체 회의가 28번인데 3번, 과장 대참 포함해서 3번 갔고,
2019년 중에는 5번 중에 2번 가서 33번 중에 5번밖에 안 됐습니다. 예. 왜 본인들 관심 사항이 아닌 데는 잘 안 가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제재심 위원장님 위원으로서 말을 안 듣는 거네요, 밑에서. 예,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조직의 기강을 다시 잘 예. 다잡으십시오. 제가 예? 하여튼 가능하면 가라고 하는데 이제 사안의 복잡성이라든지 의견을 꼭 내야 되느냐 또 자기 업무에 어떤 그 바쁜 정도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그 재심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유서 내주시고요. 담당 국장님은 위원장님 말씀 좀 잘 받드십시오. 이사입니다. 금융위원장님, 네, 네. 오늘 대한항공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관을 3분의 2로 고쳤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네, 네. 보통 50% 과반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64.1%를 얻었고 국민연금 11.56% 얻었는데 이 국민연금이 없었어도 50%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했나 싶으니까 다른 사내이사 선임을 불허한 오만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정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께 자기가 빠진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 회사 현대자동차 또 SK 다 뭐 국민연금이 관여를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금융위원장께서 대통령께 그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구로 쓸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될 수 있게 건의해서 좀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단순히 땅콩 회항이나 막말로 됐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납품업체의 통행료를 챙기기도 했고 배임 횡령을 한 것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에 빠진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이번에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감독원장님, 네. 금융산업은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죠. 4대 금융지주 및 은행에 후보자가 기소 중에 지원하고 내정된 적이 없었죠, 그죠? 네.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부정 채용 관련해 가지고 업무 방해 및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으로 함영지 행장뿐만 아니라 직원도 기소가 됐는데 그 직원들 직무에서 배제됐습니까? 배제됐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까? 자, 하나은행 직원이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은행을 책임지는 행장이면 책임이 훨씬 더 클 텐데 연임까지 했고 다시 3연임을 하겠다고 해서 후보로 지원하면 은행 직원, 주주, 고객, 국민들이 별로 온당케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금융위원장님, 그 최용식 전 금융감독원장, 네. 그분이 채용 비리만으로, 비리 의혹만으로 사퇴를 했어요 그때. 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네, 당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수없이 많은 채용 관련 비리 등으로 금융당국의 3연임 반대에도 불구하고 셀프 연임을 해서 지금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인사 예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혹만 받은 분은 무혐의 됐는데 지금 사퇴해서 이 자리에 없고 정말 많은 채용 관련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분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18년 3월 13일 날 우리 정무위원, 우리 최정구 위원장님은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밝히셨습니까? 그때 금융감독원이 상당히 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별도로 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예. 그런 의지를 그때 피력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업무 보고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관련하여 사회의사의 독립성, 전문성, CEO 선출 절차 제고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말은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과가 없어요. 그때 하나은행 이건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인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절차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그 금융 당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전에 이어서 우리 금강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오전에 여쭈었던 한투증권 단기 네. 금융 업무 위반 건 있잖아요. 네. 제 느낌에 금감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각에 잡혔다. 양각 잡혔다는 말 아세요 혹시? 예? 잘 모릅니다. 어딘가 낑겼다는 거예요. 예. 원승현 부위원장 좀 나와주세요. 대회 가시면 한번 자제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양각 잡혔다는 뜻이 뭔지. 자, 오전에 제가 질의한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담당 부원장으로서 내용은 다 알고 또 보고 받으셨죠? 네,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제재 안건을 만들었다는 게 결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어음 발행을 통해서 톨게이트인 SPC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의 신용 공유한 것을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제재 안건은 한국투자증권 검사와 내부법 위반 검토 등을 통해서 만들었고 부원장께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심에 올린 거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신이 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검사국의 일정한 그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검사국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윤석권 위원장님, 네. 이 제재안 내부적으로 절차적으로 보고 받으신 거죠?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보고 받으셨을 절차를 때, 보고 받았습니다. 예, 네. 보고 받으셨을 때 검사가 부실하고 법적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다시 검토하라라고 그런 지시하신 적 있어요? 특별히 그런 지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오늘 오전처럼 이렇게 하시면 감독원 검사 담당 임직원이 잘못해서 자본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제게는 저희 검사국 쪽의 주장은 뭐 대체로 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전에 원장님 답변에 저는 조금 실망을 했고요. 이 본 사안이 제재심에 올라가 있어서 원장님이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임직원들이 원장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또 검사 및 제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검사 또 직원들 사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SPC가 실질이냐 형식이냐 그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이면 SPC가 실질이면 원래 어음 발행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 취지는 없어지고 개인 대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죠? 네,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당초 그 초대형 IB 짧게 육성 해주세요. 정책에서 네, 발행어음 인가를 해준 그런 단기금융업을 인가를 해준 그런 부분이고 그게 목적이 벤처나 창업 기업의 지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 대출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당초 목적을 좀 훼손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예, 여쭐게요. 그 대우조선해양 매각건인데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더 훼손되기 전에 주인 찾아주기가 필요했고 또 대우조선이 영업 실적 악화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1차, 2차에 걸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그 재무제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2017년 7천억 원,
2018년 약 1조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700억 원의 손실을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 또 수익성이 개선돼서 턴어라운드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산업은행이 말한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10조 원이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데 극대화하고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회사를 안 되는 회사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시급하게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하셨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답변 너무 기시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짧게만 해주세요. 2017년, 18년 이익은 과거의 손실을 대비해서 충당한 금액을 환입한 이익이지 그 재무제표에서 나온 이익이 전부 진성 이익이 아니라는 점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이해가 됐고요. 자, 대우조선 해양 매각은 산업은행 보유주식 55.7%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매각은 경영권만 넘기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실질적인 매각도 아니고 공적 자금을 언제 회수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거래였는데요. 더더욱 여기 국내 3인 삼성중공업에는 1월 31일 사는 인사회에서 현대중공업과 MOU, non-binding MOU라고 하지만 MOU를 체결하고 2월 1일 삼성중공업에는 형식적인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들러리나 쓰라고 한 거죠.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할 리가 없죠. 여태까지 공개 경쟁 입찰을 견제해 왔습니다. 대우건설 매각 때 사실상 유효 입찰이 불가능한 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경쟁을 입찰해서 나중에 호반건설이 우선협정 대상자가 됐다가도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무산된 적이 있고 동부건설이나 금호타이어 같은 것도 모두 공개 경쟁 입찰로 했는데 이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특혜 매각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개 경쟁 입찰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삼성한테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고 아닙니다. non-binding MOU를 하고 언론에 터뜨리고 국제 관례상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해서 공개적인 경쟁 입찰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자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조건을 협상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나머지 경쟁 입찰자한테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이 제한적 경제 입찰 또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은 아닙니다. 그 방식은 알겠는데 교과서적인 방식은 알겠는데요. 삼성중공업에서는 만약에 삼성중공업에 매각 제안을 했으면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받는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두 개사 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정해놓고 또 non-binding MOU라고 하지만 언론에도 다 해놓고 그렇게 한다면 들어오라고 할 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 기업 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항 승인 또 산업자원부의 방산 승인 해외 기업 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해외 수요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경제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합병 문건에 내세운 수주 경쟁 완화는 WTO, EU 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 규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 결합 승인 여부에 꼼꼼히 검토하고 하신 건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60%가 넘는 그런 그 대규모의 조선사를 만드는데 그것도 공적 자금 10조가 넘어간 흑자가 되는 회사를 그렇게 급하게 적자 회사에 넘겨서 던져준 이런 게 국민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 답변을 우선 대규모 흑자가 나는 기업을 특정 기업에 M&A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규모 손실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놓은 부분이 최근에 일부 환입돼서 돌아온 이익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로 수준의 이익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2017년, 2018년, 2019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우조선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환율 인상이라든지 강제가 인상, 약간의 수요 감소만 해도 대규모 적자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모종의 M&A 딜을 통한 경쟁력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결합 승인의 경우는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쪽에서 지금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객자의 입찰이 아니란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합병된 이 거대 조선사가 가치가 폭락하고 망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회장님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뭐 취해주겠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서 개별 회사로 계속 있으면서도 경쟁력이 유지될 건가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결과를 두고 보시죠.